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재충돌이 시작된 검찰 수사권 분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당선인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다, 반대 입장이죠. 이 합의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선인과 또 만나서 설명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를 무산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첫 번째인데 오늘 이틀째 파행입니다. 여야는 결국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는데요. 자,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것인지,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자, 여야 모두 국민 눈치를 살피면서 전전긍긍일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푸는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지 못하면 정치가 아닙니다. 자, 윤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단, 오늘 오전에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친서, 그동안은 남북관계에서 주로 나왔었는데요. 한일 간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어제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 퇴임을 13일 남겨둔 대통령의 지난 5년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연일 쏟아지는 뉴스 중에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이게 녹화 편집 방송이긴 한데 어제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방송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또 질문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라든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과 그리고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교차되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 맨 처음에 이제 인선됐을 때, 네, 그때 기자들에게 한 말이 반드시 이 검수완박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지하겠다. 네,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14일에 녹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서 질문이 들어갔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아니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위험한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이 손석희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다시 묻자 문 대통령이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아하.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국민이 있어야 한다. 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한동훈 후보자도 오늘 언론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서 국민의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한 이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거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거, 이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방향성이 명확해요. 네. 검사 출신, 검사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는 저지 반대 입장이 완강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완급 조절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인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 개헌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개헌 수준이다 아니다 판단을 법무부 장관 내정자니까 법률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문재인 정권 초부터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검찰을 말하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집권 초 지지율 원동력 자체가 네. 검찰 개혁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공청회가 없었다고 해서 여론 수렴 기간이 없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헌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바로 민주당 지지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청와대를 옮기는 건 공청회가 있었나? 외교부 공간은 대선 전에 공청회가 있었나? 용산은 있었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 논리가 굉장히 빈약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 검찰의 권력 비대하게 된 부분을 좀 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정확한 표현을 권성동 중재안 불이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강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했었던 검수완박의 100% 표본에서 몇 퍼센트를 빼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요. 네. 그게 통과됐으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되는데 지금 다 중재했었던 심지어 그 중재안이 나오고 난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 정도 수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 바람에 본인이 하셨어요. 본인이. 그러면 이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틀었다면 본인 스스로가 있었던 권성동 중재안의 이 부분을 불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다 얘기할 수 있다 봅니다. 네.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했기 때문에 응답 차원에서 답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틀었던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라서 네. 한동훈 본부장관 내정자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한테 전화를 거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아까 궁지에 몰렸다 뭐 이런 표현, 뭐 사퇴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검찰 출신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었다면은 네네.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할 수도 네.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검사 출신에. 네. 그리고 국회 경험도 굉장히 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무소속으로 살아 들어왔었던 사실은 굉장히 지역구 관리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소속에서 승리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치 경력이나 뭐 법률 경력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 불구하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박 기자님한테 제가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이 중재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황을 청취하고 확인을 했다. 네. 그럼 이게 합의한 전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와 중재안을 마련할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쯤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 원래는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의 뭐 소통이나 이런 거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네. 그거 아니다. 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중재안을 마련할 당시에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고 있는 그쯤에 그럼 이게 합의하기 전에 그렇죠. 합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중재안을 만들 때 네. 윤석열 당선인하고 통화를 했단 거예요. 통화를 해서 그때 뭐 부산에서 민심 청취를 윤 당선인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을 좀 듣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아니 이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목 이거는 국회의당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얘기했다. 네. 라는 게 배현진 대변인의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제 고지고대로 듣는다면 윤 당선인도 이렇게 중재안이 만들어질 걸 알고 있었고 예. 국회에서 이제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셈인데 그 이후에 중재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말 사이에 기록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먼저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민주당이 그렇죠. 뭐 의총에서 경론 네, 끝에 네. 수용하기로 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자 당선인 측에서는 이게 이 국회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 맨 처음에 나왔던 반응이 그랬다가 이제 그랬죠. 주말 사이에 기류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 지금 뭐 진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어제 문 대통령 이제 이 대담 녹화 방송 외에도 기자간담회도 있었는데 국회 중재안 여야 합의는 잘 된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고 네. 지금 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얘기로는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강한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단 말이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행 중인데 과연 이번 주에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안 할지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본회의를 연다는 건데요. 네. 그럼 오늘 내일에는 뭔가 이제 또 법사위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오늘 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겠다. 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느냐 이런 네. 질문을 했는데 무슨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법사위 소위를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건 중에 절반 정도만 소화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열어서 나머지 절반을 소화하고 네.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이제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고 내일 좀 본회의 좀 열어달라. 이렇게 네. 박병석 의장한테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그 집무실에서 권성동, 박홍근 두 원내대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뭐 중재 다시 한번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입장을 확고합니다. 아니 이게 중재안대로 하기로 합의를 했고 파기한 건 국민의 힘인데 여기 와서 뭐 중재를 뭐 하고 말고 뭐가 있냐? 네. 박병석 의장이 약속한 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논의 요청 사항을 설명했다 그래요. 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어떤 점이 우려가 되는지 이걸 설명했는데 박병석 의장이 어쨌든 이 상정을 시키고 본회의를 열고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뭐 키는 박병석 의장이 가지고 있다. 여야 입장은 맞서고 있지만 박병석 의장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이번 주 내 국회 통과, 다음 주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 공표. 네. 자,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 싸움이 말이죠. 네. 재논의를 하루 이틀이라도 하면 아마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오늘 잠깐 한 말을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재안이 국무회에 넘어와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기대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면서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 이거는 국민들의 뜻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박병석 의장 입장이 속보로 나왔네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끝났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장은 양당 입장을 잘 청취했다. 내일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답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잠깐 침묵을 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오늘 드릴 말씀이 없다. 네. 뭐 고심을 하고 있겠죠. 네. 자, 고심을 하고 오평론가님. 있는데 내일 본회의 소집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할 봅니다.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했고 국회의장이 비킬 수 있는 것까지 열어줬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이 나왔을 때 중재안을 따르겠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또 바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의장이 여야 강대강 대치해서 중재안을 가져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력기관 개혁을 국회의장이 마무리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물은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줄타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난다면 통과 안 됩니다. 절대.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이 시간을 넘긴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자들이 워낙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 아직도 저 얘기해.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안 통과되면 통과되지 않는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은 표를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네. 지방선거도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추진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 우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이 덜컥 여야 합의가 중지안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명분이 좀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이제 해석이신 건데. 그냥 뭐 주말 사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도 주말 사이에 바뀌었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국 입장을 바꾼 상황이 됐는데 아마 볼 때는 이 검찰 조직에서 어떤 반발 움직임 또 어떤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강하게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네네. 지지자들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반대 목소리가 네, 높았죠.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을 또 어떻게 보면은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야 합의를 사흘 만에 깼다는 것 자체는 네. 참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4월 마지막 주 아주 일정이 바쁩니다. 다음 이슈 말이죠. 이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인데 오늘이 이틀째예요.
결국은 파행 끝에 산회를 했는데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5월이죠. 5월 2일과 3일에 다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네. 자,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럼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는 한덕수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현장에서 일을 해서 뭐 18억 넘게 돈을 받았는데 네. 무슨 일을 한 거냐 거기서. 네네. 근데 김현장에서는 정확한 업무나 이런 걸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후보자는 아니 뭐 김현장에서 안 내놓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네. 입장이고 하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아니 18억 넘게 돈 받은 그런 어떤 일을 한 게 있을 거 아니냐. 네네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한덕수 후보자의 이 부인 미술 작품을 판매를 했는데 네네. 판매 관련해서 자료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부동산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 요구했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맹탕 청문회가 못한다는 얘기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료 제출이 안 됐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진전이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좋다. 그러면 자료 다시 우리가 여야끼리 협의해보고 다시 일정을 협의하자. 네네. 이렇게 오늘 아침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10시에 개의가 됐다가 강병원 민주당 간사와 네. 배진교 원내대표가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그게 30분에 정회가 됐거든요. 근데 막 자료 협조 협의를 하면서 5월 2일 3일로 잠정적으로 네네. 일정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말이죠. 오평론가님.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요구했다. 혼자가 아니라 복수의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인데 다 요구했더라.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부친의 이제 부동산 내역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고 아까 저희 김현장에서 일한 거 네. 자료 냈대요. 아 근데 그게 자료를 냈는데 이렇게 냈더라고요. 자 그럼 몇 쪽짜리? 4년간 18억 네. 뭐 했느냐? 간담회 사회 네. 그리고 영어 연설문을 많이 첨부했더라. 그럼 와 간담회 한 번에 이게 얼마야? 거의 5억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간담회가 무엇을 주선하는 간담회였느냐. 내용이 중요하죠. 결국은 사실 이제 그 김현장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내역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네. 해당 업무예요. 해당 업무. 성사시킨 업무. 성사시킨 어떤 사건.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간담회 사회 참가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 후보자는 두루두루 관장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책임 총리 실현하겠다. 총리에게 권한을 주고 총리에게 많은 것들을 몰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 일도 꼼꼼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네. 국무를 어떻게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가리려고는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것까지 내라고 한다 저것까지 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것까지 공개해서 나 당당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다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어설프게 했다 피하려고 했다라는 이미지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나중에 국민들한테는 어떤 게 잘못됐지라는 것보다는 그 이미지가 훨씬 더 크게 누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냈다가 또 문제고 낸 것도 내용을 보니 확인할 길이 없다 하는 것도 문제고. 자 5월 초에는 조금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더 이상의 파행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평론가님 나중에 그 인사청문회 올라오면 네. 시사본부 출연 몇 회 이거로 안 돼요. 내용 무슨 말을 했는지 녹취를 다 첨부해야지. 네, 그 발언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당을 비판했던 내용이 남겠죠 네, 아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을 넘겼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갑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주의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여주 휴게소 지난 지점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연기가 짙게 끼는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가 안산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이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과 용인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면 홍지문 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정릉터널부터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고덕 근린공원 부근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천호대교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뭐 이제 총리 후보자뿐이겠습니까?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이어지는데요. 자, 이 중에 그동안은 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가장 컸어요. 오늘도 제가 새로운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딸이 아버지의 강의를 수강했다. 이거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자, 그런데 김인철 지금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아들 등 해서 4명의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다.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네. 4명이 모두 수재거나 아니면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한 가족에게 다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한번 뭐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네네. 드는데 이 장학금이 경쟁률도 높고 네. 받기가 쉽지 않은 장학금이에요. 유명한 장학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의 미국 대학 뭐 유학이나 재직을 지원하는 네. 미국 국무부 장학금이에요. 미국 국무부 장학금. 그러니까 이게 국무장관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장학금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경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이게 이제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한미 교육위원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장학금이고 많이 이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장학금인데 이거를 이 엄마, 아빠, 아들, 딸 야. 4가족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오우. 아마 기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수제 들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딸이 받았다라고 해서 맨 처음 보도가 됐어요. 네네. 딸이 이제 받았는데 2014년, 2016년까지 코넬대 석사과정 받았다는 게 나왔고 아들도 2016년에서 2018년 컬럼비아대 석사과정을 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학비 최대 뭐 4만 달러,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네. 생활비 월 163만 원에서 302만 원 정도까지 네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연간 수천만 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자녀가 장학금을 받던 시기가 어떤 때였냐? 이때 이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좀 약간 겹칩니다. 2012년에서 15년까지 동문회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뒤로 해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뭔가 인맥을 동원해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냐. 이게 민주당에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부인도 가서 장학금을 받았고 김인철 후보자 본인도 장학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996년, 97년에 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초빙 교수로 재직을 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4가족이 받은 것들은 이거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지금 의혹의 초점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름만 들으면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대학들이에요. 네. 그런데 가족들이 유학을 했고 어쨌든 미국 국무부가 주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의혹이라면 이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모임의 회장을 김인철 후보가 맡고 있었다. 그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네. 이제 후보자의 딸의 학점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네. 정확하게 공개된 건 아니고요. 그 국민일보에서는 졸업 학점이 4.3 만점에 네. 3.8점대다. 네네네. 라고 되어 있고요.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해당 그 장학금이 이 부분에서 보통은 4.3에서 4.0 이상은 되어야 그러니까 A는 돼야 되는데 네, 줄 B 수 플러스 있는 정도예요. 네,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이 정도 장학금으로 풀브라이트 받았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다라는 것이 네네. 하나고 이화여대 내에서도 우수 장학금은 석차 6% 이내, 최우수는 석차 2% 이내인데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단위는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최우수와 우수 학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해외로 나가는 미국으로 나가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기에는 더 네네.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해외로 나는 장학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미 국무부가 주는 장학금이라니까 이 장학생 선발의 기준이 이 미 국무부의 이 풀브라이트 장학 재단에 있을 거고 추천을 어떻게 받는가. 그 나라별로 또 추천을 받는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좀 명확해져야 되는데 야 어쨌든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네. 아빠, 엄마, 아들, 딸 모두 다 이제 외국의 네. 유수 장학금의 수여자다. 그렇게 보면 이게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뭐 정상적인 기준을 다 통과했다면은 뭐 다 우수한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거 뭐 다 받았다고 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학자 집안도 있잖아요. 네, 기준에 부합했느냐. 결국 풀브라이트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미국의 아칸소주 주립대학교 네. 그 총장의 이름 풀브라이트를 따고 네. 그게 후에 이제 된 거 장관이 되신 건데
미국과 다른 나라와 교역을 했을 때 네네.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미국으로 다 가져오지 말고 일정 부분은 그 해당 국가에 남겨두고 네네. 그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네. 미국을 위해서 쓰자. 이 이제 합의인 거죠. 그럼 결국 보면은 공적 자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공적 자금을 기준과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줬다면 네. 온 가족이 받았다면 대단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만으로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적 자금을 엄격한 기준과 선발 과정을 통과했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오평님 똑똑하다고 이게 아칸소 주립대학의 이제 이 출신 장관의 이름이라는 네. 저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만 주로 생각이 나는데 풀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다음 이 지방선거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확정됐죠? 네, 예상 외로 네. 1차 경선에서 끝났습니다. 그 과반을 넘겼어요.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당원, 당심과 민심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어허. 들고요. 50.67%의 득표율로 네. 본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시가 되면서 안민석, 염태영, 네. 조정식 이 세 후보가 사실 연대한다 아니면 3대1로 싸우고 있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네. 이게 표가 좀 갈라지는 모습. 안민석 의원이 21.61% 득표를 했고 네. 염태영 전 시장이 19.06%, 네. 조정식 의원이 8.66% 득표를 하면서 표가 갈라지면서 우리 김동연 후보가 나가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결국 이제 본선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게 됐거든요. 네. 이 부분 관심을 끄는 게 과연 이재명의 이 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이라고 불리는 김은혜 후보 두 후보가 역시 대리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대선 2라운드인 것인가?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네. 본선 주자로 올라갈 때는 유승민 후보와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민심에 강하다. 본인 본선 경쟁력 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김은혜 후보는 윤심을 등에 업었다. 그러니까 당심이 강하다. 근데 당심 50, 민심 50 했을 때 네. 김은혜 후보가 이겼잖아요. 네. 당심이 그래서 압도적으로 네, 나왔었죠. 쏠렸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어젯밤 김동연 후보 확정은 명심의 작용은 맞습니까? 이걸 명심의 작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 이 박 기자님이 거짓말한 거다?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 선거 대선 기간 중에 이른바 7인회라고 해서 우리는 공직 아무것도 안 맡겠습니다. 있었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래요. 여기도 명심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안민석 의원은 이 명심은 안심을 좋아해.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솔직히 각을 세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경선에서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잇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 사실은 다 조정식이었고요. 얘기했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과 권리당원의 판단은 본선 경쟁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에서 김은혜 후보를 꺾을 후보가 김동연 후보로 조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나라고 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 쏠렸던 것이고 민주당의 원래 기존의 의원 또는 시장이었었던 이 세 명의 후보는 설마 첫 번에 과반이 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이 세 명의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우리는 또 0.7에 졌다. 네. 대선도 0.7. 이것도 50.67이라서 약 0.7이 돼요. 반올림을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과반으로 저지를 한 다음에 세 명이 단일화해서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명의 후보는. 근데 지금 아주 근소한 차로 과반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죠. 그래서 명심은 저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어디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반영되지 않았고 반영됐다. 네. 애매한 평론이에요. 네. 결국 이제 본선 경쟁력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단일화하면서 함께 지원 유세를 다니고 네네. 여러 가지 했던 그런 행적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엔 본선 경쟁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7개 광역 지자체를 두고 보면 국민의힘은 먼저 다 공천을 마쳤어요. 지금 민주당은 몇 군데 남아 있는데 확정된 곳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격전지가 화제인데 네. 자, 강원도 국민의힘은 김진태 후보가 살아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대진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진태 후보랑 네. 이광재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광재 후보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는 좀 고사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강원도지사에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결국엔 당을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지사 했었어요. 했었죠. 했다가 이제 그 강원도지사를 잃게 되는 네, 그런 네.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뭐 9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배지를 달았지만 이젠 다시 강원도지사 도전하는 과정이 됐고 지금 강원도 원주 지역 현역 의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눈에 좀 들어오고 그리고 뭐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네. 김영환 이 전 특보라고 할까요? 이 맞붙게 된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네. 노영민 전 실장과 그다음에 이제 특보를 맡은 윤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김영환 이 후보 간의 대결. 여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윤심 대 문심의 대결이다. 왕의 남자 대전. 뭐 이런 또 별명이 붙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당선 취임 이후에 네. 당선자 취임 이후에 5월 15일까지의 당선자의 행보에 저는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네. 당선자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만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었고 네. 반대로 서울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선자가 잘하더라도 경기는 경기대로 민주당이 승산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당선자가 못하더라도 네네. 서울은 서울대로 국민의힘이 승산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네.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지방선거 2주 전까지 네네. 당선자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또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게 좀 클 것 같습니다. 6월 1일 선거의 공기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도 같습니다. 네. 5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자 어떤 분위기로 또 국정이 흘러가는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트통령 이렇게 불렸는데 네. 이른바 트위터 대통령. 상당히 연세가 있는 작가임에도 참 활발하게 네. SNS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던 분인데 저는 초기작을 좋아해요. 들깨, 칼, 네. 꿈꾸는 식물. 춘천에서 이제 잠깐 뵙기도 했었는데 자 이회수 작가가 별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암투병을 하다가 오래 하셨죠? 회복이 됐다라고 네네네.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또 뇌출혈 투병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이 좀 안타깝게도 작용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76세고요. 그동안 사실 이 존버 정신, 그 존재하기에 그 얘기 버틴다. 많이 했죠. 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회자가 되면서 이회수 이 작가의 글을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환호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트위터 팔로우 수가 177만 명에 이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그리고 저도 이제 가봤던 적이 있는데 이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감성마을. 감성마을에 네, 오래 이회수 계셨죠. 문학관. 여기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오창석 기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280님 노라조의 사이다 틀어주세요. 요즘 전국이 고구마 100개는 먹은 듯 답답하네요. 자, 사이다 들려드리고 3280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저는 입으로 돌아옵니다. 밤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물 한 잔 없는 사하라 목이 꽉 막혀 머리도 꽉 막혀 꽉 막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김밥 사이다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연인 사이다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매일 보는 TV 드라마 주인공 맨날 고구마 드라마 뒤에 뉴스를 보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배 돌던 닭도 때가 되면 회 안에 찾아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회는 새장이나 닭장 속에 새나 닭이 올라앉게 만든 나무 막대죠. 그리고 배 돌다는 한데 어울리지 아니하고 동떨어져서 행동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에 오르지 않고 배 돌기만 하던 닭도 때가 돼서 자야겠다고 생각하면 절로 회 안에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고 따로 놀던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배 돌던 닭도 때가 되면 회 안에 찾아 들어오는 법이니까 그 녀석도 이제 철이 들었으니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사 배 돌다는 그 외에도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피하여 딴 데로 돌다란 뜻도 있고요. 탐탁하지 않아 가까이 하기를 꺼리다란 뜻도 있습니다. 배 돌다에서 첫 음절의 모음은 에인데요. 이것을 아이, 애로 쓰는 배 돌다 역시 같은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모두 배 돌기만 하니 모임이 잘 될 리가 없어. 또는 그는 방문 앞에서 배 돌기만 하고 방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나 사물의 뜻을 더해주면서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 이가 붙은 배돌이는 한데 어울리지 않고 조금 동떨어져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도는 다시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부와 남부,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해안에도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에 20에서 60mm, 남해안에는 10에서 3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아직 전남 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이 지역은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맑은 하늘에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8도, 대전, 강릉 26도, 대구 23도, 제주 2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5도에서 8도 정도 웃돌면서 덥겠지만 남부지방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도 평년 기온으로 되돌아가면서 아침에 다소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 습도는 4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파행 끝에 끝났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이틀째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결국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중재안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물밑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이 장애인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7%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선방했지만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방송이 있었죠. 이 대담을 물밑에서 준비한 사람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탁 비서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대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죠. 자,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아, 예. 마이크를 조종하는 장면. 부분에, 네, 오디오 때문에 잠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좀 오래 잡혀서 혹시 이제 카메라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 어떠십니까? 뭐 의전비서관이야 대통령 옆에들 있어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많이 잡히긴 했겠죠. 지난 5년 동안. 네, 욕심은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사장 간의 대담, 오늘도 이제 이틀째 이어지는데요. 네. 이 방송을 탁 비서관께서 오랫동안 극비리에 준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글쎄, 뭐 극비리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 혹은 소회를 어떻게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그 고민의 결과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을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동안 좀 언론과의 소통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고 특정 언론과 녹화 방송을 진행한 것, 비판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네.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거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는 점은 그럴 수 있으나, 부재했다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그리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죠, 보통. 저도 지금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대담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네. 문제가 없죠, 사실은. 문제가 없다. 국내 어떤 언론사라도 대통령의 마지막 대담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으면 거의 다 하겠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특정 언론이 이번에 했던 JTBC가 아니라 KBS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MBC가 될 수도 있는 거고, SBS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특정한 언론사와 함께 준비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러면 언제나 대통령이든 혹은 어떤 누구는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네. 괜한 트집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괜한 트집 잡기다. 문제는 없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청와대가 주도권을 좀 잡느냐, 방송사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물밑 또 협의도 치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는 어떤 질문도 마다하지 않았고, 네네. 손석희 앵커가 저희에게, 어떤 그 한계 없이 다 질문하길 원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응했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사 주도권이구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신 분들은 뭐 되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자, 이 대담에 대해서 이제 탁 비서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담이다 이렇게 평한 바도 있는데, 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뭐 기자회견도 기획을 해봤고, 또 기자 간담회도 기획을 해봤고, 언론과 대통령 혹은 국민과의 대화,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기획을 해봤는데, 네.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올바른 답은 저희가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혹은 진행 중인 것이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고려이거나 혹은 외교적인 문제라거나 당장 즉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때로는 올바른 답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좋은 그리고 정확한 답을 원한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올바르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올바른 질문이야말로 언론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손석희 전 앵커로 봤고,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날카롭고 또 비판적인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저희를 배려한다거나 혹은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민한 질문들을 양보한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본인은 그 대통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로부터는 상당한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고, 그게 그분의 역할이었던 거고, 대통령은 또 그 일견 까칠하고 또 따끔따끔했던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막힘없이 얘기하셨던 그 두 장면이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뭐랄까요, 진짜 전문가 혹은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탁 비서관님 대통령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그게 대통령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뭐 앞으로 행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5년을 정리하려고 했던 대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있고 참아왔던 말씀들을 다 풀어놓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이 좀 난감해하는 표정도 있었고요. 또 답변하지 않는 대목도 있었는데. 그거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답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말을 얻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답변을 회피했다거나 피했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의외로 강한 발언을 내신 대목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어제 대담 가운데 탁 비서관이 좀 인상 깊게 보신 대목이 있다면요? 저는 뭐 조목조목보다는 제가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특히나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현안이라는 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쩜 대통령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방침이 되고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자리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5년 동안 옆에서 봐왔던 것은. 그래서 그동안 어떤 현안이 진행될 때 늘 말씀을 아끼시는 편이었는데, 말씀을 직접 하시기보다는 이번에는 그 모든 것들의 소외를 다 풀어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느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말씀과 말씀을 하시는 대통령의 태도가 저로서는 상당히 생경하기도 하고 약간 섬찟하다고 할까요?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자, 어제 대담을 보면서 이제 퇴임이 다가왔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시청자 공문도 네, 받으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예.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또 짐 꾸리기가 한창일 것 같은데 현재 예, 청와대 예. 식구들 좀 어떤 상황이고 기분 어떠십니까? 일단은 새 정부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일이 한결 줄어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인수인계할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이 한결 줄어들었고 나가는 분들도 짐을 꾸리거나 각자 개인 짐들을 정리하는 일도 한결 수월해져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제 14일 남았거든요. 네네. 하루하루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애초에 윤 당선인 이 5월 10일 0시 청와대 전면 개방. 최근 보도는 이제 취임식 끝나고 정오의 개방이라고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당선인의 취임식 전날 청와대를 떠난다. 근데 이게 좀 서울에서 숙소를 잡다 보니까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아마 그 당일날 아침, 그러니까 취임식 당일날 아침에 빠져나가셨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미리 나가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주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월 10일 날 여기를 개방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있으면 공개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때는 시간도 자정이라고 못을 박았었고. 네네. 그러면 전임 대통령이 굳이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일에 본의 아니게 방해하느니 일찍 나가서 다른 곳에 계시다가 취임식에 참석하시겠다는 선의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의로 본다. 그렇게들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33억 원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이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고 호텔을 대관해서 외빈 만찬을 치른다. 이게 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 행사를 워낙 많이 기획하고 또 진행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아직 14일이 남았기 때문에 새 당선인의 취임식과 또 취임 만찬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거는 다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14일 후에는 그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으며 왜 저렇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럼 이제 공직을 마치신 이후에 그 대목은 꼭 다시. 제가 가감없이 조목조목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5월 10일 이후에 스튜디오에 꼭 모시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남을 문재인 정부의 성과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계속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취임하시자마자 북핵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부장으로 대변되는 일본과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코로나와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권 5년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위기들을 넘느라고 무척 숨가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님과 저희 참모들, 비서관들, 또 청와대 모든 분들 또는 정부 부처까지 이 5년 동안 닥쳐왔던 대한민국의 위기를 같이 국민들과 함께 같이 넘고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다. 이게 가장 인상적인 대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문 대통령 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는 등 140여 차례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이 탁비서관도 외교 현장, 순방 과정 거의 대부분 함께 하셨을 텐데 5년 전 외교와 지금 어떤 차이가 좀 나타났다 보십니까? 대통령을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언제나 1위, 그러니까 긍정의 1위는 외교였던 것으로 전 기억하거든요. 되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평가이지만 실은 우리 국민들의 평가의 근거는 대개 외교라는 것이 해외 정상들이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받은 느낌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외교가 5년 전에 비해서 혹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국민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네. 특히나 G7에 2번이나 초청이 되고 또 제가 직접 대통령을 수행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때마다 받았던 느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협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존경 혹은 부러움의 대상일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단적인 예로 지난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정상을 대표해서 기조연설을 하시고 또 BTS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그랬었죠. 뮤직비디오를 찍고 또 연설을 했잖아요. 과연 대한민국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을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 그때 BTS 멤버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현장이 꿈만 같다고. 최초였죠. 예.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끌어올려놨습니다. 다음 정부가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외교에 관한 하는 자부심이 묻어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임기 말에도요, 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없었어요. 이게 초유의 현상인데, 네, 아주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두 가지의 묘한 교차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제도 아마 그 방송에 대담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질문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현직 대통령의 그 인기가 꼭 그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치적인 업적이라는 거는 과거에 잘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잘하는지 선거 국면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결국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종의 정권 재창출의 실패 혹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평가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타까워했던 대목이에요. 예. 정부는 선거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보죠.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유퀴즈 온 더 블럭 예능 출연 논란에 SNS에 글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의 출연 요청을 이제 방송사 쪽에서 거절했던 것. 이게 사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CJ 측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보도한 언론에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내려달라고 했는데 탁 비서관의 이제 이 문제 제기 이후에는 침묵 일변도인데 이런 공방 어떻게 보시고 왜 거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방은 아니고요. 청와대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요청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의 대답은 CJ 쪽이 하셔야죠. 순서상으로.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저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한 9년 가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실제로 국정원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블랙리스트에 실제로 올라가 있고 그 문서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4년 정도 낚시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 블랙리스트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암묵적인 공포예요. 저는 유퀴즈의 내막은 잘 모르지만 혹여나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저는 또 하나의
어떤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개개인의 연출자, 작가 혹은 제작진들은 대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본인들이 프로그램의 주인 혹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제작진의 결정이라면 존중한다 이런 말씀도 실제로 쓰셨죠. 제가 들었던 말도 제작진에서 대통령의 출연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그 다음으로는 전화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던 겁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고별 기자 간담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기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 노무현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아마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살려고 상당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실 거고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지 않겠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나와서 국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데 들리고 싶은데 들리시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인사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굳이 내가 밖으로 나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늘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건 하지 않겠다는 의미셔서 네.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대통령께서 남은 삶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공직의 족쇄가 풀리면 탁현민 감독으로 다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를 세밀하게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준비돼 있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긴박합니다. 일단 어제 최영찬 기자님, 예, 문재인 대통령 기자간담회 참석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갔다 왔고요. 녹지원이라고 하죠. 상춘제 앞에 이제 그 잔디광장에서 이제 마련됐고 4시쯤 대통령 나와서 이제 한 30여 분 말씀 이제 질의응답까지 하고 막걸리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 했는데 한라봉 막걸리. 한라봉 막걸리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봉화마을 봉화쌀로 만든 막걸리가 있고 금정산성 막걸리 여러 종이 있었군요. 네, 있었고요. 아무튼 에피소드라고 할 게 하나 있긴 한데 이제 테이블별로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종합지니까 종합지 반장들 모여 있고 방송사, 경제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지방지까지 해서 한 10여 개 테이블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쫙 돌면서 테이블마다 대통령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마.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2번이나 이제 도는 그런 수고를 좀 해주셨고. 야,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사진 찍는 분 청와대 사진사? 네, 전속 있거든요. 야. 그분이 이제 저장이 안 됐다고. 메모리 카드가 없는 걸로 찍었나?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정정을 해서 아마 다시 찍었고 이래저래 어제는 대통령의 이제 그 육성으로 그동안에 이제 얘기들 많이 좀 들었고 표정에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특히 청와대에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게 딱 표정에서도 드러나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 말씀처럼 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면 좀 억울하다는 좀 그런 면이 있었다. 어제 그 녹화 방송 대담에서도요. 처음에 집무실을 쫙 보여주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했던 이게 미국의 이제 오팔룸이라고 하죠. 역사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건 느낄 수 있었는데 자, 박 기자님 오늘 주제로 한번 쑥 들어가 보죠. 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스스로 오케이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걸 깨버린 상황이 됐어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다층적이다 아니면 뭐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의원들 반응은 생각보다는 재논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봤더니 의총 당시에 이제 의총을 거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의총 때 참여했던 의원들 숫자가 한 40여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절반이 안 됐네요. 그렇죠. 40% 참석률이 조금 넘은 수준이어가지고 안 왔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몰랐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합의한 건데 뒤집었어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참석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의원들이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전문 분야는 좀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협상을 잘 해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신뢰를 해줬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류는 제가 좀 느끼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동정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일부 하는데 그러니까 중재안이 합의가 됐을 때는 딱 그 직후에는 별 말이 없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별 얘기가 없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보수층 내부에서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 재논의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당선인도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협상했을 때는 별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좀 독박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다. 자, 동정론도 있다. 하지만 동정론도 있지만 비판도 거센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 궁지에 몰렸다. 이제는 윤핵관이 아니라 윤멀관이 된 거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는데 핵심적인 게 그거죠. 윤 당선인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보도는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던 게 맞습니까? 있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기사를 쓴다면은 단정적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통화했다. 이게 왜냐면은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인이 확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제 쓸 수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 사안이 아니냐면 이게 일종의 역할놀이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역할극. 윤석열 당선인은 공식적으로는 이거는 국회의 문제다라는 입장이죠.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해요. 그리고 명분적으로도 행정부와 국회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 입법부는.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논의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공개적으로 논의를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 쪽에 물어보면은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금요일에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랑 윤석열 당선인은 다 부산 일정이 있었거든요.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원활하게 안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복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원. 그리고 이거 워낙 큰 사안이에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은 좀 낮고 복원은 했는데 다만 부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뒤집은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류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특히 일요일에 이준석 대표가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딱 내놨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동정론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 틀 자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뭐 대여 협상을 할 때도 당신하고는 신뢰가 없으니까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내에서도 당신은 윤석열 당선인 뜻도 몰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측의 기류를 확인해 봤을 때는 요런 정도였어요. 일종의 푸닥거리랄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요런 정도의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왜냐면 만약에 어려운 협상이고 이 찬반이 첨예한 문제라서 일부 이런 반발은 나오는 건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협상은 나쁘지 않았고 이걸 꼭 유지해 나간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실제로 뒤집어진 그 날에도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3시간 있다가 최고위 지나고 나서는 재논의해 주세요.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라고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영향을 준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뒤집어라라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확인할 수는 없다. 네,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최 기자님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지금 박 기자님 말을 받아서
대통령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국회 운영에 당선인이 개입하느냐, 이른바 오다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오늘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가치 훼손이다. 당선인은 그래서 헌법 위에 있느냐 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한 헌법 거군요. 위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성토를 했는데 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심지어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합의한 사안을 이제 보면은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뒤엎고 근데 여기에 또 잘 살펴봤더니 뒤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더라. 네. 어떻게 후보자 소통령이라고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언급이 되면서 갑자기 국회 위에 특정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여기 질문해 주신 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야 비례가 제대로 되겠냐.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기를 은근히 바랬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사실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코드가 맞으면은 야당이랑 협상할 때도 편하고 전권을 쥐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청와대와 약간 코드가 다른 게 처음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게 보였다? 이러면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이면은 여야가 합의를 했어도 또 청와대에서 딱 뒤집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리더십에 아무래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도 민주당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당선인과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30분 면담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입장을 전했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만났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중재안을 뒤집기로 한 건 오전이었거든요. 네. 그 오전에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난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도 내 뜻과 다르지 않다. 이 검수완박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의 일종의 시그널을 준 거니까 결국에는 당내 의원들 내지는 또 민주당 이 협상 대상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를 했다. 그 법률적인 조언은 들었는데 정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행보 자체는 일단 어떤 코너에 몰렸다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코너라는 건 징계위 회부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드는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선 전까지만 해도 특히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일종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일종의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이랄까요? 힘싸움을 주고받으면서 왔어요. 근데 대선이 결국 신승으로 끝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오롯이 왔느냐. 그 과정에는 좀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놨던 여러 가지 의견들 당연히 도움이 됐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확 줄어들었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PPAT 도입한 거 외에는 거의 소위 윤심이라고 해서 윤석열 당선인 뜻대로 PPAT 지방선거 자격시험 말이죠. 네, 윤석열 당선인 뜻대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결정타가 바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좀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지가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요 안은 뒤집어 볼 만하다. 그리고 이 안을 뒤집게 되면은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주목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과 뜻이 다르지 않다. 이런 코드를 읽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자랑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러 법률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동훈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검수완박 이슈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리인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평가가 되거든요. 즉 내 뜻은 윤석열 당선인과 뜻이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토대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안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입지를 높이는데 윤핵관,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아니라 윤핵관을 좀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고 있습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직 의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으나 그리고 실제로 최고위가 뒤집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뭐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으로 어떤 뭐 입지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하나를 좀 보여준 거죠. 네. 윤리위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 문제 삼는 거는 공천 과정도 있어요. 네. 공천에서 유승민 전 의원 탈락했잖아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빠지게 되는 분당 갑 지역에도 지금 박민식 전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이 특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질 수는 있는데 아무 배려도 안 해주고 다 가져가냐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역시 이제 이준석 대표도 더 못 참아 이런 식의 시그널을 하나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내 권력 투쟁이 감춰져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최 기자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 민주당 지금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 근데 박병석 의장 중재안으로 간다. 처리되겠습니까? 시간상? 일단 처리될 가능성 좀 높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높다. 오늘 지금 박광원 법사위원장 만나고 왔는데 오늘 전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법사위. 네네네. 그럼 오늘 통과를 하고 그럼 이제 뭐 수, 목, 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오늘 통과하고. 예. 그러면 목, 금 중에서는 아무래도 본회의를 열어서 할 건데 이게 지금 모양새가 지난주 이 시점이었다면은 장담을 못 할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도 하고. 네네. 근데 국회의장이 오늘 언급은 피했지만 어쨌든 본인의 중재안과 함께하는 정당과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합의를 했다가 뒤집은 건 국민의힘이어서 오히려 민주당이나 의장이나 뭐 다른 무소속 의원들도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게 꼭 이걸 일방 강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따져봤을 때 조금 더 그 부담은 덜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명분이 넘어갔죠. 그렇죠. 명분이 넘어갔고 되게 자연스럽게 정의당을 합류시켰어요. 그렇죠. 원래 정의당이 없었다면은 필리버스터도 이게 중지가 안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육성을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에 비해서 의혹이 10배는 더 많은 후보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자료 요출이 서너 배 많은 것은 양호한 것이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런 의혹까지 달라고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이 직계 좀비석에 뭐를 달라고 하는 거는 막 상투적인 언어긴 합니다. 국회에서 쓰는 상투적인 요청이긴 한데 3사람이 요청하셨더라고요. 그중에 2분이 주호영 의원이고 김미애 의원입니다. 예. 그분이 민주당입니까? 정의당입니까? 두 국민의힘 의원이 그 요청하셨다고요? 참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네, 이거 민주당 강병원 의원 지금 인사청문특위 간사인데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오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발언을 했고 저희가 어제 인터뷰했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발언을 했고 뭐냐면 이게 서너 배 많다는 자료 요청을 복수의원실에서 했는데 민주당 정의당만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똑같이 했다. 이걸 왜 야당만 요구했다고 하느냐 하는 이제 반론들이 나왔고 그리고 의혹이 너무 많다. 근데 자료 제출은 부실하다 이런 취지였어요. 지금 이런 일은 좀 듣고 나니까 재밌어요. 여야 의원들이 다 했단 말이야? 종종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인사청문 요청한 이후에 이제 질문을 딱 보내거든요. 다 취합을 해가지고요. 청문특위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질문. 사실은 100% 들어가는 질문이 뭐냐면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시오. 이거거든요. 이건 뭐 거의 100% 들어가는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이 질문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행정상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한 건데 국민의힘 청문특위요. 지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었고 2명이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문특위에서 얘기하기로는 민주당 의원은 3명, 그리고 주호영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5명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 3명이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냈는데. 답변 못한다라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수긍을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왜 못 내놓느냐고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은 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이렇게 실제로 이제 요청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10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오늘 파행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병원 간사가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줄여주겠다. 자, 그리고 지금 날짜가 5월 초로 다시 잡혔는데. 지금 이 파행에 아마 여야 셈법이 다를 겁니다. 최 기자님. 지금 파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이거 과도한 망신주기다. 또 이제 너무 부실한 자료 제출, 불성실하다.
자, 각각 뭘 얻어갔어요? 셈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좀 보시면은 아직도 전국의 메가 이슈는 검수완박,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네네. 다시 원래 지난주 금요일로 정리됐던 이슈인데 네. 일요일날 불을 다시 지폈어요. 이준석 다시 대표가. 터졌으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월화 오늘은 이게 이제 생중계되면서 청문회 의원들이 계속 이제 주목받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센 질문도 하면서 네. 한덕수 후보자도 보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대로 했으면은 청문회는 묻혔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정을 5월 2, 3일로 잡았고 제가 먼저 서두에 이번 주 안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는 오롯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주목을 받을 거고 좀 그런 셈법도 있는 것 같고요. 검수완박은 이번 주로 종결 짓고 다음 주 인사청문회 스포트라이트를 쏟는다. 그런 거죠. 일정 조정 신공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총리 후보자로서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했는데 제대로 검증하고 추천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동훈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총리가 이제 추천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이거 정말 당신이 한 거 맞냐. 당신이 만약에 했다면 그건 당신 정말 결격 사유 아니냐. 네네. 이걸 좀 따져 묻겠다는 거라서 결국은 이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좀 볼모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준을 안 주겠다. 그럴 거면 인준하고 싶으면 한동훈 후보자 철회해라. 이런 압박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 기자님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측면인데 이게 이제 미루게 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 관측을 했던 거는 지금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한덕수 후보자잖아요. 네. 표결을 통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임명 강행이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우가 좀 다른 거죠. 한덕수 후보자가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줘버리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연계를 못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뒤로 밀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또 이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명분을 쌓은 거잖아요. 결국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명분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주기 싫은데 어차피 안 해줄 건데 여러 명분을 쌓고 있는 거고 특히 날짜가 뒤로 미뤄지게 되면은 다른 후보자랑 연계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국민의힘에서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흥미진진한 수싸움이 우리는 그냥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싸움의 기술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자료는 한 70% 제출했다고 하는데 오늘 또 강병원 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부실하다. 낸 것조차. 김앤장 자료를 예로 들더라고요. 자, 이 4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싶어라고 받았습니까? 했더니 간담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어 연설문이 첨부돼 있더라. 자, 이런 거 좀 의혹 해소가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미뤄진 만큼 본인도 총리 후보자 본인도 좀 성실하게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김앤장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이 김한규 그 지금 정무비서관이 청와대 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김앤장에서만 18년 근무했던 분인데 그렇게 본인이 약간 친정격을 한 거를 엮여 있는 분을 공격해서 저는 좀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지적이 있는 만큼 한덕수 후보자도 그걸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게 지방선거 다룰 얘기가 참 많은데 두 개 이슈 했더니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관리가 뭐 다른 데는 이제 그럭저럭 어제 경기도 후보도 결정했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경선관리는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참 그 당내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게 너무 드러났는데요. 당일에 토론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주민 밤 10시 반에 TV 토론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돼버리니까 박주민 의원은 지금 몇 주 동안 이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굉장히 법사위 간사로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1소위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당에서 그런 식의 결정을 해서 어쨌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더니 일단 취소는 했어요. 그러면 1차 투표는 토론 없이 일단 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뭐 예상했던 그런 흥행 같은 거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후보가 결정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를 지금 정말 이기겠다고 한 당인지 약간 당내에서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 주로 미루는 다음 주 또 검수완박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그대로 갈 것 같네요. 네. 자,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콘 아이스크림. 원래 이름 아시죠? 세계콘 아이스크림.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세계콘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오늘도 낮에 덥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국제본부.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내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 사이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재선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대선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1, 2위 후보를 두고 치르는 결선 투표가 24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58.5%를 득표해서 41.5%를 득표한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를 꺾고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2002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는데요. 차마 극우 후보를 뽑을 수 없어서 차악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도 알고 있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을. 그래서 승리 연설에서 많은 유권자가 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를 저지하기 위해 내게 투표한 것을 안다. 나는 특정 캠프의 후보가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선 투표율 71.99%인데요.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샤를 드골이 재선에 도전했던 1967년 68.9% 이후 5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들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영국 BBC는 300만 표 이상의 무효표와 백지표를 합산하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두 후보 모두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따라서 6월 10일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이 승리하지 못해서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해서 동거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산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 후보 간의 대결이 지난 2017년에도 마리 르펜은 우리가 들었던 인물이니까 두 번째였는데 이 표 격차가 많이 좁아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대선 때는 66대 33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2배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엔 17%로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마린 르펜 대표가 이번 선거 결과가 빛나는 승리다. 이번 패배에서 희망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르펜 후보가 반이민, 반이유를 앞세웠던 2017년과 달리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등 이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니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에 집중해서 마크롱 정권의 불만을 품은 유권자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과 젊은 층에서 굉장히 큰 폭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르펜은 프랑스에서 큰 지지를 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극우가 계속 득세를 한다면 5년 뒤의 결과는 지금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고요.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르펜은 패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권력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5년 후가 아니라 르펜 후보는 바로 다음 총선에 올인하겠다. 그렇습니다. 행정 권력 못 잡았지만 입법 권력 찾겠다. 지금 이렇게 또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야, 먹고 사니즘이 이제 불어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불어는 아닌 거죠? 예, 불어는 아니죠. 자, 미국과 유럽연합 일단 마크롱 재선에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극우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러시아를 향한 반러 제재 연합이 흔들리게 되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사실 균열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다른 나라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문율을 깨고 이례적으로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의 총리가 결선을 앞두고 프랑스의 진보 언론인 르몽드에
유럽의 이름으로 르펜 후보를 뽑지 말아달라고 기고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선인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크롱의 재선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브라보 에마누엘,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유럽연합에 헌신하는 더 단결된 유럽과 프랑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우리가 최고의 협력을 이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이 기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프랑스 유권자들이 유럽을 지지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는 유럽 전체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랜 동맹이자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민주주의 수호,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이 지속하기를 바란다라고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예. 유럽연합과 미국까지 서방 세계가 모두 마크롱 대통령을 꽤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두 사람이 후보 맞짱 토론하는데 네. 르펜 후보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았느냐 막 이런 거 이제 몰아붙이더라고요. 예, 르펜이 사실 정치 자금을 러시아로부터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너무 공공연한 얘기였고 네네. 르펜이 그래서 항의하잖아요. 나한테 정치 자금 아무도 안 빌려줬잖아요. 굉장히 솔직한 토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의 1기 임기 때 지지율이 워낙 낮았어요. 자, 2기 때는 좀 달라질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 중국 베이징 말이죠. 지금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네, 베이징에서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350만 명의 차오양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일부 봉쇄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네. 자, 통제 지역 내의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해야 되고요. 그리고 슈퍼마켓, 병원 등을 제외한 극장, PC방, 유흥업소, 식당 등도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베이징 시민들이 언제 봉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트나 재래시장으로 몰려가서 생필품 대량 구매 등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당연히 베이징 당국은 시 전역의 생필품 공급업 충분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수요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물건이 있으니까 네. 이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지고대로 믿는 시민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하이시가 전체 봉쇄는 없다고 공언한 바로 다음 날 갑작스럽게 봉쇄 명령을 네네. 내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째 이 강도 높은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미 봤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상하이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봉쇄 안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봉쇄령을 내리더니 네. 너무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이게 막 폭행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20일 넘었다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됐어요. 네, 한 달입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제 펜스를 설치한다. 네,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방역 당국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 1층 정문을 폐쇄하거나 주택 출입구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웨이보 등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도 녹색 철제 펜스가 설치된 아파트 입구 동영상과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지만 당연히 중국 당국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지워지고 있고요. 아이고. 지금 시민하고 중국 정부 당국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계속 올리고 당국은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아하. 자, 화재라도 나면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란 것인지 주민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 최근 중국에서는 상하이 봉쇄에 따른 불만과 방역 당국의 허술함을 폭로하는 4월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지기도 했고요. 상하이 시민들이 흰 방역복을 입은 경찰과 보안 요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문화대혁명 때의 홍위병에 빗대서 백이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도시 봉쇄에 따른 불만이 터져나오자 지난 24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단속 강화를 웨이보와 틱톡을 포함한 18개 SNS에 요구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니들이 알아서 빨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통제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중국에 이제 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홍콩은 뭐 일국 양제이니까 분쟁이 있었는데 상하이만 해도 이게 국제 관광 도시였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자, 통제에 능한 중국 정부라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이 소셜미디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 싶은데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데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네. 트위터를 샀어요. 그렇습니다. 25일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 약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샀다는 얘기가 지난 4일에 사실 밝혀졌거든요. 그때 이미 지난달 14일에 7,350만 주를 매입해서 트위터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당시 머스크는 회사를 통제할 의사가 없는 수동적 투자자 형식으로 지분 인수 사실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결국에는 최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 참여를 선언했다가 이를 번복했는데요.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 어쩌면 트위터 자체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 21일 머스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통해서 거액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나 트위터 사고 싶어? 그럼 55조 원이 나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본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였고요. 오늘 간식 받으실 분 0179-3391 8720-5723-7010-2606님입니다. 자, 박주민 서울시장 경선 중도 포기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오늘 소식 여기서 정리합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